중국 최대 정치 행사죠. 이른바 양회가 지난주 개막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양회는 예정대로 치러지면서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양회 폐막일인 오는 11일 홍콩 선거제도 개편에 나설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 세계에 관심이 또 쏠리고 있기도 한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 세계 이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양회 하는데요. 네. 양회가 두 가지 큰 행사를 그렇습니다. 같이 이렇게 묶어서 네. 부르는 걸 양회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회의죠. 중국의 네. 연례 최대 정치 행사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있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있는데 이걸 네. 두 개가 같이 열리기 때문에 양회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전인대가 중국의 최고 국가 권력 기관이에요. 그래서 입법권, 국가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고요. 이 정협은 정책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입법이나 의사 결정권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 양회가 중요한 게 한 해 중국 정부의 정치, 경제, 운영 방침을 정하는 핵심 행사거든요. 물론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이미 사전에 결정한 사안을 추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의 만장일치로 찬성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수기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도 있지만 그래도 한 해의 경제정책 예산, 중장기 발전계획, 또 국방비 윤곽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중국의 1년 청사진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네.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목표치로 설정하느냐. 네네. 국가 운영을 어느 쪽에 방점을 그렇죠. 두고서 할 것인지 네네. 이런 게 다 지금 양회 특히 전인대가 어떻게 열리느냐를 네네.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뭐 그 감염 우려나 이런 것도 생각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니까요. 뭐 우리 화면 같은 거 보면 네. 큰 극장 같은데 빼곡히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5천 명이 올해 모였습니다. 다 전국에서요. 그 우리 같으면 잘 못 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에는 정말 심각했잖아요. 이맘때요. 네. 중국의 상황이. 그래서 5월 말로 2달이 연기가 됐는데 그래도 올해는 예년대로 3월 초에 정상적으로 개막을 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했다라는 상징적인 이벤트 성격도 당연히 갖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의제가 지금 살펴보면 작년에는 방역이라든가 의료체계 개선 문제 여기에 집중이 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그냥 행사를 잘 마치기만 해도 다행이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의제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요. 주택, 네. 교육, 개인정보 보호 이렇게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됐는데 그래서 중국 매체들은 이렇게 양회 주제의 폭이 넓어진 것 자체가 중국인들의 삶이 정상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4일에 정협 개막식이 하루 먼저 열렸는데 네.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다른 정협 위원들 몇천 명의 위원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이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 지도부는 쓰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좀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5천여 명이 참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들 그리고 행사에 관련된 인원이 또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중국 제약업체인 시노팜의 백신을 미리 접종하고 이 양회장에 온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2주 정도 워낙은 진행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절반 정도로 좀 짧게 마치기로 했고요. 지방에서 이제 오는 대표단이 있는데 필수 인원만 이것 5천 명도 굉장히 줄어든 규모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서 취재를 하는데 네. 올해는 이 취재 진도 굉장히 이제 극소수로 줄였고 비대면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심하긴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까다롭게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올해 양회도 지금 주목받고 있지만 올해 네. 중국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해를 맞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회의 의미를 좀 크게 부여할 수밖에 없겠죠. 공산당이 100주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1921년 7월에 상하이에 있는 프랑스 조계지에서 1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에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본격적인 경쟁을 담은 14차 5개년 계획이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네. 이제 쭉쭉 이어지게 되면 내년 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어요. 그리고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가을에 열립니다. 그래서 대형 행사들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권력을
전략을 공고화하는 작업의 시발점이 이번 양회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지도 체제를 결정하는 게 내년 20차 당대회인데요. 시 주석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신 집권을 공식화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해 양회에서는 인사 개편이 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장기 정책 구상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한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상황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중국하고 굉장히 정반대의 상황을 보였잖아요. 중국은 초기에 굉장히 심했지만 빨리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미국은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방역을 좀 자화자찬하면서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시 주석의 임기가 이제 2023년 3월에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미 2018년 당 회의에서 국가 주석직 이연임 초과 금지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차 당대회에서 이제 차기 당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이 3년임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 주석의 임기 연장은 사실상 확정됐고 그걸 공고화하는 작업에 첫 발걸음을 양회에서 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양회 때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 어떻게 제시하느냐 이게 전 세계 관심거리예요. 이게 가장 큰 관심이에요. 네. 이제 5일에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개막이 되면 총리가 이 수치를 발표하거든요. 네. 그 작년에는 근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얘기 이제 이유를 들면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었습니다.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맞겠죠. 네, 그래서 올해도 못할 것 같다 이런 예상도 일부분에서 나왔는데 리커창 총리가 5일에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서 올해 GDP 성장률을 6% 이상이라고 공식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작년에 주요 국가 중에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한 게 중국이거든요. 그래도 올해도 역시 백신 조기 확보 같은 코로나19 통제를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반영해서 성장률 수치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을 비롯한 여러 기구 또 투자은행들은 사실상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8%대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치를 많이 내놨었거든요. 네. 여기에 비하면 6% 이상이니까 좀 보수적으로 목표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재 중국 지도부가 양적인 성장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이 가능한 질적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런 흐름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엄청나죠. 네. 경제 성장률이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미칠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단순한 수치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 이것도 그렇지만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경제를 운영할 것이냐 네.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2025년까지 14차 5개년 계획이 이제 펼쳐지는데 이제 이 계획에 대한 얘기 그리고 2035년까지의 장기적인 경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사실상 신냉전 시대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중국이 내놓은 해법은 쌍순환 전략이에요. 이중순환 전략이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시동을 알린 것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 계속 간다면 이제 중국이 2030년을 전후해서 미국을 제치고 GDP 대비 세계 1위 자리를 이제 세계 총생산, 국내 총생산이요. 이게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인 경제 청사진 마련을 통해서 이제 미국을 추월하는 시대를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쌍순환 전략이라는 게 그러니까 세계 경제랑 긴밀하게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경제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수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수 극대화, 기술 자립을 통한 궁극적인 자립 경제 실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업무 보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던 게 8대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희토류를 비롯한 신소재, 우주 산업, 로봇 기술 뭐 이렇게 굉장히 최첨단 기술에 대한 산업 분야 그리고 AI와 유전자 및 바이오 기술 같은 7개 과학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잘 살펴보면 다 미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맞아요. 있는 분야들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바이든 정권 출범 이후에 미국과 기술 패권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이제 첨단 기술 부양을 위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어. 그렇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갈등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네.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이번 양회에서는 경제 성장률 못지않게 주목을 받았던 사안이었다고요. 홍콩 선거제 지금 개편안인데요. 지금 이제 11일 폐막일에 전인대가 이 홍콩 특별행정구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결정안을 표결에 붙여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홍콩하고 마카오 문제를 총괄하는 사람이 한정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부총리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내놓은 얘기가 2019년 홍콩에서 벌어졌던 사회적인 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선거제를 개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정부의 홍콩에 대한 3단계 계획이 홍콩에서 폭력과 혼란을 저지하고 선거제를 개편한 다음에 경제와 민생, 주택 같은 문제 해결에 전념을 하겠다. 이런 전략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전인대가 이번에 선거제 개편 결정안을 의결을 하면 전인대 상임위원회가 이제 홍콩 기본법을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홍콩 당국으로 넘어가서 당국이 관련법을 고쳐서 홍콩 의회에 제출하는 수순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중국 언론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잘 살펴보면 작년에 홍콩 보안법이 제정됐을 때랑 거의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당시에 홍콩 보안법 제정 결정은 전인대 투표를 했는데 아까 거수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반대가 한 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도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선거제하고 봤을 때 어떤 부분이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장관이 간선제잖아요. 직선제는 아니고요. 네. 선거인단이 있는데 이 행정장관하고 입법회 선거를 겨냥하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장관 선거인단 수가 1,200명이거든요. 이걸 1,500명으로 늘린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구의원들의 몫이 117석이 있습니다. 117석이 있는데 네. 작년에 구의회 선거를 했는데 민주진영이 싹쓸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17석이 다 민주진영 쪽으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아예 없애고 정의협 홍콩 대표단 같은 친중 세력의 몫으로 돌려서 400석가량을 늘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인 홍콩 입법회 의석도 70석에서 90석으로 늘리고 여기에 3분의 1을 행정장관 선거인단 중에서 뽑는 안 이것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홍콩의 행정 최고수장, 의회 인사들을 친중 인사로 다 채우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거제 개편안 중에 또 중요한 게 출마하는 사람의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진영 인사들이 대거 체포되고 구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선거제가 개편되면 민주 인사들이 아예 출마를 못할 수 있거든요. 다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당 쪽에서 이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지금 요하네스 찬 홍콩대 법대 교수도 이런 사람들만 출마를 할 수 있다면 앞으로 홍콩에서 선거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가 중국이 홍콩 선거제 개편을 밀어붙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내놨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완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예전부터 내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강대국으로부터 굴욕을 당하기 전에 영광스러웠던 시절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런 게 지금 위대한 부흥 계획인데 여기를 잘 살펴보면 홍콩도 그 영광스러웠던 주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걸 되찾아야만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빨리 홍콩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안법 제정에 이어서 이제 선거법까지 지금 바꾸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아편 전쟁에서 져서 홍콩 한량을 할양했잖아요. 하장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완전히 되찾아서 네. 완전 중국 것으로 만드는 게 그렇죠. 과거 영광을 되찾는 것이다. 네. 이런 개념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홍콩 외에도 중국은 워낙 땅덩이가 큰 나라고 네. 주변 국가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또 분쟁 지역도 많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곳이 사실 대만을 분쟁 지역이라고 분류하기는 조금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지만 양안 간의 갈등이 있는 건 네. 사실이니까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티벳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지도 궁금한데요. 근데 이것들에 대한 아주 대표적으로 서방 국가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지역에 대한 입장이잖아요. 이게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양회에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할 뜻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미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출범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랑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인권이잖아요. 네. 민주주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그래서 좀 놓칠 수 없다. 중국 입장은 이런 건데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에서 신장 지역의 인권 문제 등을 내세워서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맞서서 중국은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이 7일에 전인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렇게 타국의 내정에 불간섭하는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제기한 인권, 남중국해, 대만, 신장자치구, 홍콩과 티벳 문제 등은 대부분 중국의 내정에 속한 것이다. 절대 넘어서는 안 될 핵심 위기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절대라는 말에 귀에 쏙 절대는, 들어오는데요. 네. 이건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이건 거잖아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번 양회에서는 산하 제한 폐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면서요? 네, 지금 리커창 총리가 5일에 이제 업무 보고를 하면서 적절한 출산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적절한 출산율 실현을 촉진하면서 은퇴 연령을 점차 늦추는 국가 전략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홍콩 명보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런 언급이 두 자녀 정책을 추진한 이래 처음으로 나온 제안이다. 그래서 세 자녀 이상 출산을 제한한 중국의 가족계획법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중국이 이제 인구 증가가 너무 급격하게 많아지니까 1978년부터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강제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제도를 2016년에 폐지를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모든 부모들이 2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가족계획법에 따르면 여전히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벌금을 물릴 수 있게 규정을 해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자녀까지만 낳아라 이런 얘기였죠. 근데 지금 명보에 따르면 중국이 2016년부터 2자녀 정책을 시행했는데 출산율 저하라든가 인구 노령화를 막는 데 실패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년간 중국 인구 문제를 연구해온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의 이푸셴 연구원이라는 분이 다음 달에 이제 제7차 중국 인구 센서스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따라서 인구 정책을 조정하게 되고 가족계획법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리커창 총리가 전인돼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살펴보면 2019년에 출산율이 1,465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00만 명대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두 자녀 허용 정책의 영향으로 2016년에는 1,786만 명까지 늘었어요. 근데 그 후에 3년 연속 지금 감소세를 이어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최저치로 뚝 떨어진 그런 셈인데 지금 현재 중국 인구수가 한 14억 4천만 명 정도입니다. 인도가 13억 9천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5천만 명 정도 인도보다 많은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저출산 이 현상이 계속된다면 2027년에는 인도의 인구수가 중국을 추월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국방 분야는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군사 현대화 전략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고 지금 갈등 지역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제 지도부가 올해 국방 예산을 1조 3,553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 235조 8천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이 6.6%였는데 올해는 0.2%포인트 늘어난 6.8% 정도로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워낙은 미중 갈등, 대만 해협, 남중국해 충돌, 인도랑 또 많이 싸웠잖아요. 접경 맞아요. 분쟁.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작년하고 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매체들이 국방비 지출을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전년 대비 6% 이상에 맞춰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중국 국방비 예산을 보면 2014년에 12.2%를 찍었습니다. 이게 정점이었고 매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 6년 연속 6.6에서 8.1% 사이를 유지했는데 올해 6.8%는 작년이 30년 동안의 최저치인 6.6%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셈이죠. 그래서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중국 국방비 예산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라고 관영 환구시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비율만 그런 거고요. 퍼센테이지만 금액으로 보면은 2017년에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넘어선 이후에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시기에 중국 경제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지금 금액은 계속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한 3, 4%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국방 예산이 과연 소폭 증가한 게 맞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네. 이번 중국 양해에 대해서 혹시 어떤 입장을 밝혔어요? 양회가 열리는 날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 중국이 21세기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된다면 그럴 것이고 협력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적대적이어야만 한다면 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을 겨냥한 얘기를 이렇게 내놨거든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에 협력하고 싶다 이런 뜻을 내놓긴 했지만 중국의 핵심 이익 침해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이 경고도 아주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걱정이 어렵습니다. 드네요. 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 있어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